아내가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도 또 친구 결혼식이 있다고요. 처음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요즘은 스몰 웨딩도 많고 평일 결혼식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주 가더라고요. 한 달에 5번이었어요. 한 주는 토요일, 다음 주는 일요일, 그 다음 주는 평일 오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의심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하긴 했어요. 결혼식이 그렇게 잦을 수 있나 싶었죠.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요즘 결혼식 많은가 봐? 아내는 웃으며 말했어요. 응, 다들 결혼하니까. 이제 우리 또래는 거의 다 가는 거지 뭐. 그 말을 듣고 전 혼자 생각했어요. 그래, 나도 예전엔 계절마다 많았었지. 요즘은 내가 모임을 안 가니까 잊고 있었던 거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녀는 결혼식 갈 때마다 항상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하늘색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 머리는 반묶음으로 살짝 웨이브. 하루 이틀도 아니고 5번을 그렇게 입더라고요. 여자들이 결혼식 갈 때마다 사진 찍는 거, SNS 올리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아예 본식 사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물어봤죠. 오늘은 어디서 했대? 청담 쪽 성당에서 했어. 그래? 사진은 안 찍었어? 귀찮아서 밥만 먹고 나왔어.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의 태도였어요. 딱 잘라 말은 하지만 눈이 흔들렸고 말끝이 자꾸 짧아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그녀의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사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무언가 기이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가방 안에는 메이크업 파우치, 향수, 그리고 호텔 키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손이 떨렸습니다. 시기상 오늘 결혼식이 있었다는 그날과 카드에 적힌 사용일자가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알기로 아내는 그런 호텔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우리가 3년을 살면서 그 호텔을 함께 간 기억이 없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이유는 그 카드 안쪽에 적힌 번호 때문이었어요. 객실 번호가 906호. 이상하게 그 숫자가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그때 기억났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실수로 메시지를 하나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메시지 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906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 그게 몇 달 전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머릿속엔 온통 의심뿐이었어요. 결혼식이라는 핑계에 반복되는 외출, 사진 한 장 없는 행사, 그리고 매번 같은 옷과 같은 향기. 다음 날 저는 회사를 조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 근처에 위치한 꽃집과 식당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여자 본 적 있으세요? 이 근처 자주 오나요? 아무도 바로 대답해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곳 호텔 바로 옆 작은 카페 사장님이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가끔 봤어요. 남자랑 같이. 근데 부부는 아닌 것 같던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치 귀에서 피가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귓속이 뜨겁고 심장이 2배로 뛰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쏠리는 느낌.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똑같은 하늘색 원피스, 그 하얀색 진주 귀걸이. 전 이번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내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뒤따라갔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나갔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네일샵도 들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결혼식이니 늦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모든 말들이 전에는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모든 게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몰래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내가 타고 간 택시를 따라갔고 조심스럽게 거리 두고 쫓았습니다. 한 블록만 지나면 놓칠까봐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은 벌렁거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예상대로 호텔 근처였습니다. 결혼식장이 아니었습니다. 근처에는 예식장이 단 한 곳도 없었고 그녀는 건물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예식장 들어가기 직전이야. 사람 많아서 정신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고 거짓말에 능숙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진짜 결혼식장이 어디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조심히 다녀와. 그 말만 했습니다. 차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골목 그 주변엔 호텔 하나와 몇몇 가게들 그리고 작은 모텔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 중간쯤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 그리고 그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검은 셔츠에 회색 재킷,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둘은 눈이 마주치자 웃었고 잠시 거리에서 얘기를 나누더니 자연스럽게 그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창문을 두드리고 싶은 충동, 뛰어들어가서 그 남자의 멱살을 잡고 싶은 욕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 안에서 숨만 쉬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켜둔 채 그녀가 들어오는 걸 지켜봤습니다. 많이 피곤하지? 응, 근데 밥도 잘 못 먹었어. 음식이 별로였어. 그래? 예식장은 어땠어? 그냥 평범했어. 사진 보여줄까? 그녀는 미리 준비한 듯한 단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모습, 하지만 사진 속 그녀는 오늘 본 모습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살짝 다르고 사진 속 드레스는 오늘 입은 하늘색 원피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먼저 씻을게. 피곤하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에 저는 손에 쥔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돌려 차 안에서 몰래 찍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호텔 입구, 둘이 나란히 걷는 뒷모습, 그리고 그녀가 팔을 얹는 장면까지, 그 모든 사진이 제 두 눈으로 본 것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저와 여행을 가면 손을 꼭 잡고 사진 찍자며 졸라대던 사람, 그 사람이 다른 남자와 웃으며 걷는 걸 보는 감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가 잠든 침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소파에서 눈을 뜨고 다시 눈을 감고 그 모든 감정을 억누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감정을 내보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뭘 하든 어디에 나가든 모른 척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수집하고 계속 확인하고 계속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 주 주말을 노렸습니다. 아내는 또 결혼식이 있다고 말했고 그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잘 다녀와, 그 말 한마디 남기고 저는 일찍부터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호텔 바로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망원 카메라로 모든 장면을 촬영했어요. 시간은 정확했습니다. 오후 2시 35분 그녀가 도착했고 그 남자가 주차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손을 맞잡았고 거의 습관처럼 건물 뒤편으로 돌아 들어갔습니다. 그날따라 둘 다 더 들떠 보였습니다. 아내는 이전보다 더 화사한 화장을 했고 그 남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진짜 결혼식에 간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특별한 날을 축하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렌즈로 확대해서 바라보는데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숨을 죽이며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예전 우리 결혼 기념일 날 저에게 안겨 웃으며 오빠 같은 사람 만나서 진짜 다행이야 라고 말하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그 얼굴이 다른 남자 앞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찍은 사진들을 정리해서 USB에 저장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무너지기라도 하면 증거가 사라질까봐 클라우드에도 백업을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늘 하던 대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힘들다. 요즘 웨딩 플래너가 제일 힘들겠다. 응, 사람도 많았어. 꽉 찼지 뭐 사진 찍을 새도 없었어. 말은 뻔뻔했고 눈빛은 익숙했고 저를 쳐다보는 얼굴엔 아무 죄책감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발을 주무르며 TV를 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내가 결혼한 사람이 맞나? 다음 날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호텔 예약 기록을 조회할 방법을 찾았고 결국 그 남자의 이름도 알아냈습니다. 카드사로부터 결제 내역을 확인했고 예약은 모두 그 남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남자는 그 호텔의 VIP 회원이었습니다. 같은 층, 같은 방, 같은 주말 반복,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회사에 주말 출근을 한다며 휴가를 냈던 날들도 모두 이 남자와의 만남과 겹쳐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회사에도 거짓말, 남편에게도 거짓말, 세상 전체를 속이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든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마지막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집 안에 있던 아내의 휴대폰을 잠시 빌리는 척하며 열었습니다. 그 안엔 남자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06이라는 단어가 적힌 대화방 거기엔 날짜, 시간, 그리고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2박으로 예약했어. 너무 그리웠어. 너만 기다렸어.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모든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화가 나서 던질 수도 없었고 울고 싶어도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 저는 그 자리에서 그녀의 폰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날 밤 처음으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를 더 이상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주하는 얼굴 식탁 너머로 대화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소름이 끼쳤고 그녀가 말을 걸면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자기 오늘도 회의 있어? 응. 짧은 대답 뒤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아내는 평소처럼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 결혼이 사실상 끝났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기 전에 꼭 진실을 그녀의 입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저는 조용히 하나의 파일을 꺼냈습니다. USB였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꽂은 뒤 그 안에 있던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호텔 입구, 그녀의 뒷모습, 팔짱 낀 장면, 꽃을 들고 걷는 모습, 모든 순간을 포착한 이미지.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 화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그만하지 그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친구 결혼식 5번, 그중 1번이라도 진짜였냐? 그녀는 아직도 말이 없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입술을 깨물더니 겨우 말했습니다. 처음엔 진짜 결혼식이었어. 근데 2번째부터는 그냥 그 사람 만나러 간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제 뒷목이 싸늘해졌습니다. 언제부터야? 작년 가을 회사 워크숍 때 처음 마주쳤어. 그 사람 나랑 같은 부서로 발령났거든. 근데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야. 대학교 선배.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처음엔 밥 한 끼였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예전 모습 그대로라고 하더라고. 편하고 재밌고 위로가 됐어. 위로가 됐다고. 난 뭐였는데? 결혼까지 해놓고 내가 가족을 지키려고 일하는 동안 내가 받은 위로는 그 모텔 안에서였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허탈, 경멸, 그리고 아직도 희미하게 남은 미련까지 너 한 번이라도 나를 생각한 적 있었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 사람한테 감정이 생긴 건 맞아. 그냥 잠깐 흔들렸던 거야, 잠깐. 한 달에 5번씩 만나고 호텔을 정기적으로 예약해가며 그게 잠깐이라고. 저는 책상을 탁 치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잠깐 흔들리는 동안 나는 뭐였는데 바보였냐.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눈물도 지금의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이 뭐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는 어떻게 말할 거야? 상사한테는? 그녀는 아직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게 제대로 고개를 들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적 없다는 걸. 그녀는 저를 피해왔고 진실을 피했고 심지어 지금도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숨 쉬고 싶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기 같은 공간 같은 침대 그 어느 것 하나 저에겐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집을 나와 며칠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사람 얼굴을 보는 것도 싫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처럼 느껴졌고 그 모든 게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한때 목숨처럼 아꼈던 사람, 힘들 때 서로 끌어안고 울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웃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나눴다는 사실이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 유책 배우자 측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보다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아내와 더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같은 사람처럼 숨 쉬는 것도 싫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집에 있었습니다. TV를 켜두고 앉아 있다가 제가 들어오는 걸 보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밥 먹었어? 저는 말없이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녀는 그 서류를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입을 때려다 말고 한참을 멍하니 있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떤 기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미쳤었어. 다시 돌아갈게. 그런 말이라도 들릴 줄 알았는데 그녀는 너무 담담하게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감정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 넌 끝까지 쉽게도 내 옆을 떠나는구나. 그렇게 서류를 정리했고 한 달 뒤 저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그녀와 남남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에도 SNS에 일상을 올렸고 그중 일부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예전 그 남자와 함께 찍힌 여행 사진이 있었고 해시태그엔 늦게 찾아온 사랑 이번엔 놓치지 않을래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자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끝까지 그 남자와의 관계를 합리화시키며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젠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웃음도 분노도 슬픔도 모두 지워졌습니다. 그저 아무 의미도 없이 저 혼자 남았고 제 인생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만 남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저의 과거가 되었습니다. 좋았던 기억도 상처로 남은 흔적도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모든 걸 다 주지 않겠다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심을 쏟아도 상대방이 그걸 발로 차버릴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